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7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다우가 11일 연속 네. 상승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요 지수 다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우가 0.52%, S&P 500 0.4%, 나스닥 0.19%, 그리고 러셀 2000도 0.28% 오르면서 주요 지수들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마이너스 한 0.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했는데 1.66% 올랐고, 부동산도 1%, 금융도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필수소비재, 소재, 이런 섹터들 강세를 보였고, 건강관리, 이 헬스케어 섹터랑 유틸리티만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0.23%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그렇네요. 어제 유가가 올랐나 봐요. 네, 어제 유가가 한 2% 조금 더 오르면서요, 배럴당 78.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딱 보합이다, 그죠? 네, 연초 이후로 딱 보합 마이너스 0.14% 정도 한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불도 깨졌었는데 네. 다시 또 올라가 있고, 금리는 소폭 올랐네요. 네, 금리 어제 좀 올랐는데요. 10년물이 4bp 정도 오르면서 3.87, 2년물은 8bp 오르면서 4.92%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또 3만 달러가 깨지면서 한 29,10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연초 이후 여전히 76% 정도 네. 올라가 있고, 이번 주에 26일이 FOMC 회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내일 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모레 새벽인가요? 예,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 목요일 새벽.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제 빅테크 쪽 잠깐 보시면 아마존이나 메타가 한 0.9%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좀 주가 크게 하락했었던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어제는 한 3.5% 정도 반등했고요. 그리고 구글은 한 1.3%, 이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넷플릭스 약간 0.45% 정도 이렇게 좀 상승했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지수는 아까 빠졌다면서요? 네, 반도체 지수 좀 하락했는데요. AMD랑 마이크론 한 0.3% 정도씩 하락을 했고, 또 반면에 TSMC는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한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25개의 종목이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금융 쪽 섹터들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마스터카드 등등이 있고, 또 필수 소비재 쪽에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IT 쪽에 시스코 등등 이런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어제는 자동차 쪽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GM 포드 다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루시드가 한 4.4%, 리비안이 한 2% 정도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에 뭐 리오프닝 쪽에서는 델타 항공 한 2%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 라스베가스 샌즈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뭐 앞서서 금융이랑 에너지 쪽이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금융이나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 대체로 한 1% 넘게 또 2%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먼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영어로 써놓았는데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왜 연준이 인플레이션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연준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 없이 임금과 물가 상승이 둔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다,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임금 상승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서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물가 지표가 CPI 이런 것들, 그리고 PC 이런 것들이 좀 물가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이 내년 근원 CPI의 반등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7월달 금리 인상 한 번 한 이후에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데 이제서야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서야 가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 시장이 그동안 너무 핫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쿨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월 한 일자리가 20만 개씩 늘어난다고 하면은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7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또 추가 금리 인상 없이 그 최종 금리 수준 한 5.5% 정도 되거든요. 이 높은 금리의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참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뭐 알게 된 지 한 1년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어떻게 저렇게 페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네. 얘기를 해줘서 정말 페드의 대변인, 그죠? 그런 별명이 붙을만 한 것 같아요. 벌써 한 달 반 전에 7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확률이 거의 99.8% 뭐 이 정도 네,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방금 이 기사를 봤는데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이제 유지 가능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얘기니까 금리 인상은 이번에 7월로 일단은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단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좀 동결로 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네, 지금 네, 확률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좀 상당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지금까지 좀 살펴보시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약 한 18%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거랑 오늘 장 마감 거까지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엔 16%였었거든요. 그래서 18%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중에 76%의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5년 평균이 77%고 10년 평균이 73%니까 거의 한 5년 평균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10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장 시작 전에 GM 실적 발표라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스냅 비자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빅테크, AI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하락장에 7월하고 8월 중순까지는 예. 시장이 네. 되게 좋았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 있기 전부터 네. 이제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9월달에 이제 주가가 확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작년처럼 S&P 500 그때는 뭐 시장을 비트하는 확률이 70도 안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네, 그런 와중에서도 7, 8월 달은 강세장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실적 장세가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개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76%의 네. 기업들이 컨센을 지금 상회하고 있고 이게 5년 평균 77%에 가까운 네. 그런 맞습니다. 확률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8월 한 15일 정도 15일까지는 계속 이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장 전에 코카콜라 실적 발표하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메타, 서비스나우, 랩리서치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 있고 또 FOMC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5bp 인상해서 금리가 5.5%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27일에는 그 크루즈 기업 로얄 캐리비안 네 크루즈이고요. RCL 그리고 맥도날드, 사우스웨스트 항공, 마스터카드 등이 있고 장 마감 이후에는 포드랑 인텔이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반도체 쪽 이렇게 있고 또 2분기 GDP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2분기 GDP 예상치가 1.8%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로는 8월 1일에 AMD, 8월 3일에 애플 또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PC 물가지표가 나오는데 네, 헤드라인이 3%입니다. 근데 그 전달이 3.8%여서 물가 일단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코어 PC가 4.2%인데 그 지난달에 4.6%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은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일정들 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 종목인데요. 애플입니다. 어제 애플 한 0.4% 정도 상승했는데 보통 9월 달에 새로운 아이폰이 항상 출시가 되거든요. 이번에 신규 아이폰 15 출시 예정이고 약 한 8,500만 대 정도 그 생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어려운 거시적인 환경에도 출하량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 9천만 대, 많게는 또 8,500만 대 정도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준으로 한 $100 정도 가격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로가 $999, 14 프로 맥스가 $1,099 정도 하는데 작년에도 그 인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동결을 했었고 그땐 동결이었네요. 네, 그때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인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은 똑같은데 가격 인상을 올리면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그런 코멘트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아이폰 사용 유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난주 1월날 이제 슈카에서도 이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다뤄졌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 갤럭시가 압도적인 1등이긴 한데 20대 이하의 사용률은 70% 네. 가까이 되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7% 정도 되죠. 삼성이 21에서 한 23% 정도 되는데 계속 뭐 한 11, 12에 있다가 계속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10대, 20대들이 또 여전히 아이폰의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는 않으니까 애플의 그 주가 성장률은 Q 곱하기 P인데 그죠? 네. P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고 Q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MP3 플레이였던 거죠. 아이팟 네. 시작해서 애플 아이폰,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번에 비전 프로였나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아이카도 이제 발표할 거니까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워런 버핏이 애플에 몰빵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요. UBS죠. 네, UBS고요. 패트릭 이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이 죄송합니다. 언더웨이트가 아니라 오버웨이트였습니다. OW인데 제가 실수로 또 그러면 UW 다운그레이드 한 거네요. 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뉴트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220에서 $27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내리고 목표가는 올렸습니다. 네, 코멘트 보시면 최근 강력한 수요는 자동차 가격 인하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미 주가는 내년치를 다 반영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테슬라의 그 도조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약간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UBS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약간 약세였다가 어제는 나중에 다 회복하면서 한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 도메인을 네. 이제 트위터.com이었는데 x.com으로 또 변경을 하면서 리브랜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여전히 트위터.com으로 쳐도 들어가지긴 하는데요. x.com으로 쳐도 들어가지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번에 로고도 그 X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 검은색 네. X인데 로고를 이거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파란색 새였거든요. 네. 네, 그거를 없애고 X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또 머스크는 그 X.com X.com. 네, 요거를 에브리띵 앱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리띵 앱에서 뭐 SNS, 메시지도 보내고 비디오도 보내고 영상도 보고 하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금융, 뱅킹도 하고 페이먼트하고 데이터 등등등 이런 것들까지 추가를 해서 엑스닷컴에서 그런 그 트위터에 서만 하던 게 아니라 이제 에브리띵 앱으로 만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우측에 그 파란색 X자 그려진 거는 네. 트위터 사용자들이 약간 조롱하려고 이렇게 같이 붙였더라고요. 네. 새를 뒤집어 놨네요. 네. 그죠? 새를 뒤집고 X자로 이제 죽었다. 네. 네. 죽은 종달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조롱을 하려고 사진을 또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렇게 그냥 사진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예, 재밌네. 네. 맞습니다. X.com 이런 도메인은 아마 누군가 소유하고 있었을 건데 그죠? 아마 비싸게 주고 샀나 보다 그죠? 옛날에 99년도 닷컴 버블 때 이 닷컴이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 도메인을 서로 확보해서 돈을 주고 예, 등록을 시켜 놓는 게 막 유행이었었는데 틀림없이 아마 X.com이라고 있긴 있었을 건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사서 네. 트위터의 도메인으로 쓰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노 피자가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약간 한 0.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 기록을 했고 EPS는 3.08달러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총이익률은 한 39%, 영업이익률은 18% 기록을 했고 미국 내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0.1% 증가했는데 컨센서스가 0.8%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미국 쪽 실적 나왔고 반면에 그 인터내셔널 미국 외 지역 쪽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이 3.6% 증가했는데 컨센서스가 2.1%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조금 별로였지만 이 외의 지역들에선 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매장 수가 한 28,0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미국에 한 6,700개가 있고 이 외에 그 해외 지역에서 13,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장 한 2만 개 정도 운영 중에 있고 네, 해외 쪽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 네. 어제 주가가 네. 거의 보합 정도였는데 예, 0.12%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달 네. 동안 주가가 되게 강했었었는데. 네, 한 달 동안 21% 정도 그렇죠. 상승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특징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고 오늘 밤에 네. 있을 지표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12포인트인데 지난달보다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P 케이스실러 20개 대도시입니다. 20개 예.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인데 마이너스 2.35%. 전월보다 네, 주택가격 지수 더 떨어질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이제 종결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마이너스 1.7인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 2.3으로 오히려 더 하락률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상무님 어떤 자료 가져오셨죠? 예. NXP 반도체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괜찮잖아요. 네. 이 NXP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아인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예,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시총은 한 54.8빌리언 정도 되고요. 포드 PR은 15.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YTD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3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S&P 500 상승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EQ 실적을 발표했고, 이 먼저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지만 그 외 반도체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 표에 분기별 매출 추이 이렇게 보면은 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칼럼 보면 매출 비중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56.6%, 그리고 산업용 그리고 IoT가 17.5%, 통신 인프라 쪽 반도체가 17.3%, 모바일이 8.6%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출 네. 비중이. 그래서 절반 이상이 차량용 반도체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숫자부터 보면은 YOY하고 QOQ를 비교해 놨는데, YOY로 지금 그 차량용하고 통신 인프라가 각각 8.9%, 14.7%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반면 산업용 IoT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18.9% YOY로 되고 있고, 모바일 쪽이 마이너스 26.8% 이쪽이 좀 안 좋은데, 옆에 이제 QOQ로 보면은 네. 차량용이 2.1% QOQ로 늘었고, 산업용하고 IoT가 YOY로는 마이너스 18.9%인데 이게 14.7%로 QOQ로 늘었습니다. 그 통신 인프라는 YOY로도 14.7%인데 QOQ로도 7.9% 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이 아까 마이너스 26.8% YOY였는데 QOQ로 9.2%. 그래서 YOY로 그 차량용하고 통신 인프라는 YOY로나 QOQ로나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산업용 IoT하고 모바일은 YOY로는 안 좋았는데 QOQ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매출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3년 2Q에 매출은 3.3빌리언, 정확하게 3.299빌리언 나왔는데 컨센이 3.21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YOY로는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고요. 아마 그 산업용 IoT하고 모바일 이쪽이 좀 까먹어서 그 YOY로는 좀 마이너스 0.4%인데 또 QOQ로는 5.7%로 올라가는 견조한 모습이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연도별 매출 추이 옆에 잠깐 그 참고로 보시면은 이것도 부문별로 차량용하고 그 산업용 IoT 그리고 통신 인프라 모바일 쪽 보면은 차량용을 특히 이제 보기 위해서 가졌는데 19년에서 22년, 23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보면은 17.8%의 CAGR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산업용하고 IoT도 19.3%, 그리고 통신 인프라는 2.3%, 모바일은 10.5%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2년까지 보면은 뭐 중간에 팬데믹 겪으면서 그 서플라이 체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얘기도 있었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단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오면서 수요도 좋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핫하면서 전체 매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 같고요. 전체 매출 실적이 그 19년에서 22년까지 14.4%, 14.2%가 또 증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거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장기 전망도 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16 빌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마이너스 3%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요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 1.15 빌리언 나왔는데 QOQ로는 6%, YOY로는 마이너스 3%. 근데 그 밑에 보면은 non-GAAP operating margin 이거 보면은 그 이번 분기에 35%가 나왔거든요. 35%. 지난 분기에 34.8%. 그리고 22년 EQ에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 회사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브레니도 뭐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어떤 부분의 영업 이익률이 더 높은지 낮은지는 이런 것들은 그 발라주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영업 이익률은 3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꾸준히 매출단하고 이익단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유지되어 온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순이익 보시면은 896밀리언이 나왔는데요. QOQ로 한 7.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3.43달러인데 컨센이 3.29달러였고 YOY로는 마이너스 2.6%.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매출이나 탑라인이나 바텀라인이 약간 좀 YOY로는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그 인더스트리얼이나 IoT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쪽이 QOQ 그리고 모바일 쪽이 QOQ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용에서 약간 좀 슬로워지는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지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이런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데 분기 배당을 264밀리언을 했고요. 자사주 매입을 302밀리언을 했는데 순이익이 896밀리언이잖아요. 그런데 두 개 합치면 566밀리언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주주 환원율도 높은 거로 보여집니다.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옆에 그 가이던스 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갭하고 난갭 주고 중간에 그 레컨실리에이션까지 줬는데 최종 결과만 좀 난갭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3.3 빌리언에서 3.5 빌리언 그리고 영업이익이 1.13 빌리언에서 1.27 빌리언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EPS가 3.39 빌리언에서 3.82 빌리언 이렇게 82달러 3.39달러에서 3.82달러 이렇게 이제 로우 레인지하고 하이 레인지 불러드렸는데 컨센이 중요한데 컨센 보면은 매출이 3.31 빌리언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준 매출은 3.3에서 3.5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3분기에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그 EPS 단에서 컨센이 3.43달러였는데 3.39에서 3.82달러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EPS도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좀 그 아주 무난한 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시간에서는 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렇게 갭 기준하고 난갭 기준으로 나눠서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최 장군님은 어떤 걸 더 중요시해서 그 시장에서 보는 거는요. 난갭 기준으로 그 보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상당히 그 갭하고 난갭 기준이 클 경우에 이 난갭 기준에서 갭에서 난갭으로 갈 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조정이 돼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식 보상 비용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구조조정 비용 요것들은 뭐 경상적인 게 아니라 원타임으로 끝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 조정 사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컨실리에이션 부분은 또 주석으로 그 상세하게 좀 적혀 있는데 그거까지는 못 봤는데 어쨌든 란갭 기준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실적 발표할 때? 실적 발표할 때 두 가지로 다 표기를 해줍니다. 해주는 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이던스 레인지 있잖아요. 예. 요것도 의무사항입니까? 가이던스 레인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건 회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있는 것 같고 예. 어떤 회사는 또 없는 예. 것 같아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에 계속 가이던스를 주다가 팬데믹 때 상황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기 예. 때문에 이제부터 가이던스를 안 주겠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주는 회사들은 계속 주고요. 예. 안 주는 회사들은 안 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가이던스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가이던스 줍니까? 가이던스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안 주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도록 추정해서, 예,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주고 그 가이던스가 하나의 또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적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예. 가이던스가 하나의 참 기준이 딱 돼. 예, 그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더 불리시하게 보느냐, 아니면 베리시하게 보느냐, 그게 그렇죠. 하나의 지금 미국 기업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잠깐 보시면은요, 예. 그 리서치 기관이나 그 각 개별 기업들마다 그 향후 업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수준 자체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2030년이니까 좀 먼 얘기긴 한데 그냥 내러티브로 이 NXP 반도체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성장을 견인하는 장기 트렌드가 뭐냐, 그리고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 거냐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졌는데요. 뭐 앞에 거는 뭐 다 빤한 거고 2020년 이후 2030년까지 어떤 부분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기 트렌드냐라고 봤을 때 이 그림 4개가 있는데 위에 이제 글씨로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하고 스마트 팩토리즈 앤 홈스 그리고 스마트 커넥티드 카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림 4개만 보면 이제 첫 번째 뭐 사람 뇌에 있는 거는 IoT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G, 세 번째는 뭐 자율주행, 네 번째는 AI. 요렇게 해서 앞으로 요런 팩터들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숫자로 볼 때 어느 정도 그 커지느냐 이렇게 보면은 2021년에 반도체 시장의 총 규모가 590빌리언 이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1065빌리언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리서치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AI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많이 보는 데는 한 1.3 트릴리언, 1.4 트릴리언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좀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차량용하고 산업용, 뭐 IoT 이쪽에 그 특색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그 자율주행 쪽하고 차량용하고 그리고 산업용 이쪽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전망하는 장기 성장성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AGR로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은 2021년에 50빌리언이었잖아요. 50빌리언에서 2030년에 150빌리언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이게 CAGR로 보면 한 13%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옆에 그림에 빨간 박스 쳐놓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 쪽은 60빌리언 정도가 2021년에 사이즈였는데 2030년으로 가면은 130빌리언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CAGR로 보면은 9%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밑에 이제 컴퓨팅 앤 데이터 스토리지하고 무선 통신하고 차량용 반도체하고 뭐 전장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 그리고 가전 그리고 유선 통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컴퓨팅 앤 데이터 스토리지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또 가장 크게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그 다음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네 부분 정도가 2030년까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반도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량용 쪽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저는 차량용이 13% 정도 CAGR로 2030년까지 성장한다는 거가 좀 인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 예.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를 이 표가 참 굉장히 잘 나타내 있어가 좋긴 한데 예. 여기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시스템하고 CPU도 메모리까지. 있고, 예. 뭐 GPU도 들어가 있고 예.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일 밑에 컴퓨팅 앤 데이터 스토리지 이 부분에 CAGR이 5%밖에 안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 AMD 같은 경우 이 부분 AI 쪽 관련해서 향후 5년간인가 2030년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AGR은 50%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아무래도 뭐 그쪽보다는 차량용 쪽에 더 이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쪽은 굳이 이제 전망 자체가 보수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차량용 쪽에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차량용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회사랑 서플라이 체인나 릴레이션십이 있는 네.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방이 어떤가 이 전방에서 전망하는 성장의 추세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너무 좋네요. 어제도 우리가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을 그렇죠. 공부했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성장 CAGR이 얼마나 오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차량용 쪽이 사실 그동안 약간 좀 소외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팬데믹 때 쇼티지 나고 또 가격도 올라가고 앞으로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좀 유망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뭐 잘 전망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NXP가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네요. 예. 원래 일반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는 좀 저부가 가치고 예. 납품종이고 그래서 별로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에 시장 참여자들도 딱 약간 과점화돼 가지고 하는 데만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전기차도 이제 늘어나고 예. 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앞단에 전방 산업이 좋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NXP 반도체가
정확하게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매출 브레이크다운도 해주시고 부문별로 수익률이 또 어떻게 나오고 CAGR도 어떻게 나오는지 쭉 훑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최일호 성무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남궁재원 대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